서울 한복판 윤그룹 회장이 탄 고급 승용차가 신호에 멈췄습니다. 그때 버스 정류장 옆 한 소녀가 반짝이는 반지 하나를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반지, 지금 당장 빼세요. 유리창 너머에서 회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날 밤 쓰러진 그녀의 심장을 살린 사람은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17년 전 끊어졌던 인연, 그리고 한 번의 충격으로 되살아난 운명.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손끝이 바꾼 두 세대의 생명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11월 저녁 버스 정류장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손에 든 낡은 종이컵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딸그락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번 돈이 고작 1,200원이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새끼손가락에 낀 이 낡은 반지만 있다면요. 은빛이 거의 다 벗겨진 작은 반지, 안쪽에 H, 림이라는 알파벳이 희미하게 새겨진 이 반지가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이게 엄마 이니셜이라고 했어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제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1월 초인데도 벌써 겨울 같았어요. 저는 얇은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출근 시간은 지났고 이제 거리는 한산했어요. 오늘도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정류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한 차체, 번호판도 특이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차를 탄 사람들은 보통 저 같은 애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든요.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저를 보는 걸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파카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반지를 감추듯이요. 그러자 차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말하는 소리,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옷 한 벌 값이 제가 1년 동안 벌 돈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 여자는 똑똑 소리를 내며 제게로 걸어왔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일어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머니 속으로 숨긴 제 손을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주변 소음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손을 꺼내보세요. 갑자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못 들었어요? 손을 꺼내보라고 했어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손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시선이 제 손가락에 고정됐어요. 정확히는 반지에 고정됐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이었다가 곧 불쾌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경멸하듯 차갑게 변했어요. 그 반지 어디서 났죠?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물어보잖아요. 그 반지 어디서 났느냐고.
이건 제 거예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거? 고작 1200원을 구걸하는 아이가 그런 반지를 갖고 있다고요? 그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정말 제 거예요. 엄마가 남긴. 엄마? 갑자기 그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뭔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1초도 안 돼서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남겼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증거는 없지만 없으면 훔친 거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내 반지가 없어진 게 바로 어제예요. 그리고 오늘 당신 손에서 똑같은 반지를 보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똑같은 반지, 이 여자도 같은 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이 반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고아원에서, 고아원? 그 여자가 휙 돌아서며 차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섭이서, 차 운전석 옆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내렸어요. 안경을 쓴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회사의 회장인 모양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당장 경찰에 연락하세요. 이 아이가 내 반지를 훔쳐간 것 같으니.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서도연이라고 불린 그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회장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해가 아닐까요? 혹시 오해? 증거가 저기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회장님이 제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입 닥쳐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에서 불과 30cm 떨어진 곳에서 말했어요. 거지 주제에 감히 남의 물건을 훔쳐? 당신 같은 애들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거지? 저는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인데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건 정말 제 거예요. 엄마 타령 그만해요. 당신한테 엄마가 있긴 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요.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차갑고 강한 손아귀였어요. 그리고는 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소리쳤어요. 필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반지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나요. 당장? 싫어요. 이건 제 거예요. 절대 안 빼요. 우리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여기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날카롭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잡는데 사람들 시선이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일단 차 안에서. 필요 없어요. 회장님이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벌레를 보듯, 아니 벌레보다 못한 뭔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어요. 회장님이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손목을 꽉 쥔 채로요. 그 반지를 지금 당장 빼세요. 나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손목을 쥔 소나기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손을 펴지 않았어요. 이 반지만큼은 지킬 거예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서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보안팀 불러요. 지금 당장. 네. 보안팀까지요? 빨리 안 해요? 서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보안팀? 그게 뭐죠? 경찰보다 더 무서운 건가요? 3분도 채 안 돼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달려왔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회장님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아이가 내 물건을 훔쳤어요. 확인해 보세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벤치가 뒤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업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죠. 가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방? 저는 어깨에 맨 낡은 청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전 재산이 들어 있었어요. 옷 2벌, 칫솔, 그리고 고아원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여줄 수 없어요. 제 물건이에요. 아가씨, 어렵게 하지 마세요. 보안 요원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안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가방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안 돼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가방을 열더니 안에 든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낡은 티셔츠, 찢어진 청바지, 달아빠진 속옷까지. 사람들 앞에서 제 가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수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머니도 확인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안 요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주머니를 비워주시겠습니까? 할 수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나온 건 구겨진 휴지 몇 장과 사탕 껍질 뿐이었어요. 보안 요원이 그것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실망? 혼란? 잘 모르겠어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서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반지를 어디 두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차 안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내가 항상 끼고 다니는 반지예요. 어제 시계 기부 행사 때까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없어진 걸 발견했고요. 회장님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서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회장님의 반지가 없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제 반지는 17년 동안 제 손가락에 있었어요. 한 번도 빼본 적 없었습니다. 회장님, 서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손에 있는 반지 한번 자세히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회장님 것과 다를 수도. 내 눈이 그렇게 흐려 보여요? 똑같아요. 모양도, 크기도, 심지어 벗겨진 은도금까지 똑같다고요.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의 도둑이래. 어머, 겉보기엔 어려 보이는데.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귓속으로 파고드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 거예요. 제가 정말 도둑인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이 반지는 엄마가 남긴 거예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유일한 거예요. 안쪽에 H, 림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게 엄마 이름이에요. 고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또 변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니, 충격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그 표정은 금방 사라졌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거예요? 통하지 않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목이 쉴 정도로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반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왔대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 없어요. 이게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흔들리는 것도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데리고 가요. 결국 회장님이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어디로 말입니까? 경찰서요. 정식으로 조사받게 해야죠. 회장님, 그건 서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회장님의 손짓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제 양팔을 잡았어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너무 셌어요. 제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끌려가고 있었어요. 제발요. 이 반지는 정말 제 거예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차 쪽으로 끌려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봤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눈빛만은 뭔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의 소나기가 너무 세서 제 손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꽉 쥐고 있던 손가락이 살짝 펴졌습니다. 땡그랑 작은 소리가 났어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보안 요원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반지는 아스팔트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작은 은빛 꼬리가 햇빛에 반짝이며 멀어져 갔어요. 회장님의 시선이 그 반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서도연이 소리쳤어요. 달려가서 회장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대로 쓰러지고 있었어요. 무릎이 꺾이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는 모습, 서도연의 놀란 얼굴, 그리고 바닥에 멈춰 선 제 반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119에 연락하세요. 빨리. 서도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손을 놓았어요. 모두가 쓰러진 회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방금까지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제 잘못인가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맥박이 안 잡힙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회장님의 손목을 짚으며 소리쳤어요. 서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폐소생술 하세요. 빨리. 보안 요원이 회장님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눌렀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어머, 큰일 났네. 구급차 불렀대요? 저는 그 소리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회장님만 쳐다봤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회장님을요. 방금 전까지 저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던 그 사람이 지금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만약 회장님이 정말 죽으면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할까요? 저 때문에 죽었다고 할까요? AED 어디 있어요? 서도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건물 로비에 있을 거예요. 누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50m쯤 떨어진 곳에 큰 건물이 있었어요. 가져와요. 당장. 보안요원 한 명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50m는 멀었어요. 왕복하면 최소 2분은 걸릴 거예요. 2분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서도연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걸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걸요. 회장님이 저를 도둑이라고 했든 모욕했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회장님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비켜났습니다. 비켜요. 소리치며 밀쳐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제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꼭 쥐었어요. 그리고 다시 달렸습니다. 건물 쪽으로요. 아, 어디가?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어요. 건물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AED 어디 있어요? 입구 경비원에게 소리쳤어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벽에 보였어요. 빨간 상자였습니다. AED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기계가 들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있는 곳까지 전력 질주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요. 소리치며 AED를 내밀었어요. 서도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가 빨리 하세요. 저도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니. 서도연이 황급히 AED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용법 아는 사람?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들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젠장. 서도연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서 전극 패드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배웠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손을 내밀었어요. 서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배운 적 있어요. 빨리요. 서도연이 잠깐 망설이더니 패드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옷을 젖혔어요. 그리고 패드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갈비뼈 아래쪽이요.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모두가 뒤로 물러났어요. 저도 손을 뗐습니다. 기계가 회장님의 심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버튼을 누르세요. 기계가 지시했어요. 주황색 버튼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버튼을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흐를 거예요. 회장님의 심장에요.
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안 되면? 만약 회장님이 죽으면?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할까요? 누르세요. 서도연이 소리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빅.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전기가 흘렀습니다. 회장님의 몸이 움찔했어요. 가슴이 위로 들렸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도 멈췄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안 돼요. 제발요. 살아나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에 쥔 반지가 느껴졌어요. 엄마가 남긴 반지요. 이 반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제가 그냥 빼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눈물이 손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지 위로 흘렀어요. 작은 은빛 고리가 눈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빅, 빅, 빅. 갑자기 기계에서 소리가 났어요. 심전도가 다시 찍히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의 가슴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맥박 잡힙니다. 보안 요원이 소리쳤어요. 서도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손에서 반지가 떨어질 뻔했지만 꽉 쥐었습니다. 살았어요. 회장님이 살아났어요.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 2명이 들것을 끌고 뛰어왔어요. 회장님을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서도연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비서입니다. 같이 타시죠. 가는 동안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도연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가 저를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할인이요. 할인.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더 말하지 못했어요. 응급구조사가 서두르라고 재촉했거든요.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데? 누군가 말했어요. 돌아보니 아까 동영상을 찍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진짜 용감하다.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방금 그거 다 찍었어요? 제발 안 올리면 안 될까요? 왜? 영웅인데. 사람 살렸잖아. 영웅?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끝났으니까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종이컵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흩어진 제 물건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거나 버려진 거겠죠. 남은 건 이 반지뿐이었어요. 저는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H. 림. 엄마, 이 반지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회장님은 왜 이 반지를 보고 그렇게 화를 낸 걸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찜질방 계단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딱딱한 계단에서 자서 그런지 허리가 아팠습니다. 일어나서 몸을 털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손가락에 그대로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종이컵도 없어졌고 새로 구걸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큰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성모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회장님 생각이 났어요. 여기 계실까요? 어제 구급차가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살아계신지 깨어나셨는지요.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앞에 멈춰 섰어요. 저기요.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 차림새 때문이었겠죠. 사흘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씻지도 못했으니까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제 응급실에 오신 분, 나이 많으신 여자분, 심장,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게 보호자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을 규정이에요. 다음 분, 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딘가에 회장님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너무 컸고 저는 너무 작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서도연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다가왔습니다. 할인. 맞지? 네. 여긴 어쩐 일이야? 그냥 회장님이 어떻게 되셨나 해서요. 서도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을 받습니다. 회장님은 중환자실에 계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대. 다행이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서도연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AED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고마워. 서도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지갑이었습니다. 몇 장의 지폐를 빼서 제게 건넸어요. 이거 받아. 밥이나 사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을 저었지만 서도연은 억지로 제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사양하지 마. 내가 회장님을 살렸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5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서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반지 말이야.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혹시 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는 그냥 H, 림이라고만. H, 림. 서도연이 중얼거렸어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아니야, 설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마치 뭔가 충격적인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기, 그 반지 좀 봐도 될까? 네. 잠깐만. 안쪽을 보고 싶어서. 저는 망설였지만 반지를 빼서 건넸어요. 서도연이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H, 림이라고 새겨진 부분을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비서님 무슨 일이세요? 할인아. 서도연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너, 내 어머니 이름이 혹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서도연이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따님 이름이 하림이었어. H, 림, 유나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유나림.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도연 비서님은
회장님의 딸 이름이 유나림이었다고 했어요. H. 림. 제 반지 안쪽에 새겨진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회장님의 딸이 제 엄마라고요? 그럼 회장님은 제 할머니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같은 이니셜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서도연 비서님의 표정은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회장님께 여쭤보고 와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계속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7년 동안 제 손가락에 있던 이 작은 은빛 고리가 어쩌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회장님이 제 할머니라면, 저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고 경멸하던 그 사람이 제 피부치라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서도연 비서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테리아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병원 로비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여기서 잤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목이 뻐근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왔는데 서도연 비서님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다고요. 하지만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신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제가 정말 손녀라면 보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서도연 비서님은 제게 집에 가라고 했어요. 연락처를 남기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집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고아원을 나온 후로 제대로 된 주소가 없었거든요. 그 말을 하자 비서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을 잡아주겠다고 했어요. 며칠만이라도 거기서 지내라면서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동정 같아서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보낸 지난 몇 달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저는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그래도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 그리고 안전한 문. 샤워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렇게 따뜻한 물로 씻어봤나 싶었거든요. 침대에 누웠을 때는 너무 푹신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도연 비서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시 그 차가운 거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룸서비스로 온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반지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것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올라온 전화였어요. 서도연 비서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내려갔어요. 비서님의 표정은 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차에 태웠어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차는 병원과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큰 집들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발도 들여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동네였어요. 차가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서 있었고 현관에는 대리석 계단이 있었습니다. 서도연 비서님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쪽에 있는 별채로요.
별채 문을 열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도연 비서님이 소개했어요. 회장님의 며느리 최윤아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아라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반지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서 여기 왔다고요. DNA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요. 만약 정말 회장님 손녀가 맞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상이요? 저는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가 누구였는지, 왜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는지요. 윤아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서도연 비서님에게 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긁는 것뿐이었습니다. 서도연 비서님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호텔에서 계속 지내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아의 차갑고 적대적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는 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윤그룹 윤혜정 회장이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한 소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 묘사를 듣자 제 이야기인 게 분명했습니다. 댓글에는 저를 칭찬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영웅이라고,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도 천사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도연 비서님이 다시 호텔로 왔어요.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였어요. 그는 봉투를 제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 전했어요. 99.9% 일치한다고요. 저는 윤혜정 회장의 친손녀가 맞다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 엄마는 회장님의 딸이었고 저는 그 손녀였습니다. 그럼 왜요? 왜 엄마는 저를 버렸을까요? 왜 회장님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서도연 비서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만나실 거라고요. 하지만 윤아가 반대하고 있다고요. 재산 문제 때문이라면서요. 만약 제가 정식으로 손녀로 인정받으면 상속 구도가 바뀐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재산이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평생 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오후 윤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서도연 비서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호텔 방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요. 그 아이를 다시 보내겠다고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제가 회장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리고는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윤아의 눈빛에서 본 건 증오였습니다. 저에 대한 순수한 증오였어요. 그날 밤 저는 반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 바뀐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도연 비서님도 윤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호텔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윤아의 위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가 정말 저를 해칠까요? 아니면 그냥 겁주는 것뿐일까요? 넷째 날 아침 호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방 번호를 물어보는 소리였어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우겼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거칠어 보였어요.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방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 앞에서 그가 멈췄어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어요.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지만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리나라고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걸까요? 윤아가 보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곧 떠났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가 다시 올 것 같았거든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프런트에 말하지 않고요.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서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호텔보다는 안전한 것 같았어요. 적어도 누가 저를 찾아올 일은 없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처음 회장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어르신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었고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회장님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윤아는 저를 위협하고 있고요. 서도연 비서님도 연락이 없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로 돌아온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이라 추워지는 속도가 빨랐어요. 저는 파카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옷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남자였어요. 호텔에서 저를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힘이 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윤아가 보냈다고요. 저를 데리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요. 조용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입을 막았어요. 다른 손으로는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딸을 혼내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는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정류장에서 멀어져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힘은 너무 셌어요. 골목 안쪽에 검은색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는 저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어요. 멈추라고요. 돌아보니 서도연 비서님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경찰 2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저를 놓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도연 비서님이 달려와 저를 일으켰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물었어요. 서도연 비서님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납치 미수라고요. CCTV를 확인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호텔에서 본 남자에 대해, 유나의 위협에 대해 모두 말했어요. 경찰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유나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요. 서도연 비서님은 저를 다른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안전한 곳이라고 했어요. 보안 요원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비서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했다고요. 회장님이 크게 화를 내셨대요. 유나를 당장 불러오라고 하셨다면서요. 하지만 유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됐대요. 집에도 없었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요. 이틀 후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유나의 개인 운전기사였대요. 1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 역시 사라졌습니다. 차도 사람도 찾을 수 없었어요. 서도연 비서님은 말했습니다. 유나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거라고요. 회장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서요. 저는 물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비서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회장님이 병실에서 중얼거리셨대요. 반지를 보면서요. 그 반지가 자기 죗값이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죄를 지으신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도연 비서님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회장님이 드디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대요. 긴장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회장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면서 흥분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뜨고 계셨습니다. 그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슬픔, 후회, 죄책감, 그리고 뭔가 간절함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려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회장님은 고집을 부리셨어요.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 내 피다?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저를 보면서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회장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오신 것 같은 그분이 저 때문에 울고 계셨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서도연 비서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무리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회장님의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요. 18년 전 이야기를요. 그해 봄이었대요. 회장님의 외동딸 유나림이 임신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시 하림은 25이었어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대요. 회장님은 경악하셨답니다. 누구 아이냐고 물었지만 하림은 대답하지 않았대요. 그냥 결혼하고 싶다고만 했답니다. 아이 아버지와요. 하지만 회장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상대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냐고요. 더구나 윤그룹의 후계자가 될 딸이 신분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대요. 회장님은 하림에게 선택을 강요하셨답니다.
아이를 지우거나 집을 나가거나요. 하림은 울면서 빌었대요.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냉정하셨답니다. 그건 안 된다고 윤가의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셨대요. 결국 하림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낀 반지 하나만 가지고요. 회장님이 하림이 20살 때 선물한 반지였습니다. 안쪽에 딸의 이니셜을 새긴 그 반지요. 회장님은 하림을 찾지 않으셨답니다. 찾을 생각도 없으셨대요.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알아서 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겠지만 먼저 찾아가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림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어요. 회장님은 가끔 궁금하셨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딸이 먼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회장님은 조금씩 불안해지셨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찾지 않으셨어요. 3년째 되던 해 소식이 왔습니다. 하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교통사고였답니다. 버스에 치여 즉사했다고요. 회장님은 그제야 달려가셨답니다. 영안실로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하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처음으로 무너지셨대요. 딸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셨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회장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혼자서 딸을 보냈어요. 하림의 짐을 정리하면서 회장님은 작은 노트를 발견하셨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림의 지난 3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 딸이라는 것, 이름을 하린이라고 지었다는 것. 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고아원에 맡겼다는 것. 언젠가 안정되면 데리러 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린이는 죄가 없어요. 제발 하린이를 찾아주세요. 제가 남긴 반지가 단서가 될 거예요. 회장님은 그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않으셨어요. 손녀를요. 왜냐하면 회장님은 두려우셨대요. 손녀를 만나면 딸에게 저지른 죄를 직면해야 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회장님은 손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생각은 나셨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찾을 수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은 제 손에서 그 반지를 보신 거예요. 하림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를요. H. 림이라고 새겨진 그 반지를요. 회장님은 그 순간 알아채셨답니다. 제가 손녀라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인정하면 지난 15년 동안 손녀를 방치한 죄를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거예요. 그래야 반지를 빼앗을 수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회장님을 살렸어요. 저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던 그 사람을요. 회장님은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요. 딸도 손녀도 버린 냉혹한 인간이라는 걸요. 회장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한참 동안 울으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엄마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저를 고아원에 맡겼는지 알게 됐어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키울 수 없었을 뿐이에요. 저를 사랑했어요. 언젠가 데리러 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도, 할머니도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게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다고요. 이제는 괜찮다고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은 채로 흐느껴 오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서도연 비서님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한참 후 회장님이 손을 풀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뭔가를 빼셨어요. 반지였어요. 제 것과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원래 한 쌍이었다고요. 하림에게 하나를 주고 자신은 하나를 간직했다고요. 딸과의 연결고리로요. 회장님이 그 반지를 제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반지들을 다시 이어야 한다고요.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야 한다고요. 저는 두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낡은 은빛 고리 두 개가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저를 이어주는 고리였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속삭이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는 함께니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회장님 곁에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회장님은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말괄량이었는지, 피아노를 좋아했다는 것, 그림 그리기를 즐겼다는 것.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엄마를 조금씩 알아갔어요. 회장님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냉정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할머니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주무시고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저를 찾으셨어요. 서도연 비서님은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를 정식으로 윤가의 일원으로 등록하는 절차였어요. 출생신고, 호적 정리, 그리고 재단 이사 임명까지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아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문에 의하면 해외로 도피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2주 후 회장님은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고, 그래서 회복이 빨랐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셨어요. 제가 처음 DNA 검사를 하러 갔던 그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채가 아니라 본채로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 넓은 거실로,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이 한방 앞에서 멈추셨어요. 문을 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엄마 방이었다고요. 18년 동안 그대로 보존했다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벽에는 엄마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엄마가 읽던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엄마가 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일기장, 그리고 저에게 쓴 편지도 있었어요. 봉투에는 할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할인에게.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줘. 엄마의 반지를 잘 간직해줘. 그게 우리를 이어줄 거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했어요.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킬 수 없어서 보낸 거였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함께 우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주 회장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였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회장님은 저를 데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신 채로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18년 전의 이야기를요. 딸을 내쫓은 이야기를요. 손녀를 방치한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제 그 손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요. 기자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하셨어요. 손녀 할인이라고요. 앞으로 윤그룹 재단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라고요. 저는 떨렸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에서 힘이 전해졌어요.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반지에 대해서요. 손녀를 찾게 된 결정적 단서였다면서요. 회장님이 제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손도 들어 올리셨어요. 두 손에는 각각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 쌍의 반지였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지는 끊어진 인연의 고리라고요. 18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이어준 고리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이 반지를 함께 끼고 살 거라고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플래시가 더 세차게 터졌습니다. 저는 눈이 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님은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묘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조용한 언덕 위에 작은 묘지였습니다. 엄마 비석 앞에 섰습니다. 윤아림, 1980년에서 2006년. 짧은 인생이었어요. 겨우 28살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림아, 엄마가 늦었다고요.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인이를 찾았다고요. 내 딸을 잘 키우겠다고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비석 앞에서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저 여기 왔어요. 엄마 반지 잘 간직했어요. 할머니도 만났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지를 이제는 함께 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함께 끼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반지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는지요. 이 작은 은빛 고리가 제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엄마와 저를 이어주던 고리였고, 이제는 할머니와 저를 이어주는 고리가 됐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어요. 18년 만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공부하고 싶다고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엄마처럼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요. 엄마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보고 싶다고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고요.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고요. 이제 시간은 많으니까요. 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돌아올 곳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엄마 방에서 잤습니다. 엄마가 쓰던 침대에 누웠어요.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냄새였어요. 손에 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은빛 고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손에도 같은 반지가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지에 반사돼 작게 빛났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저 잘 지낼게요.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엄마가 못다한 삶을 제가 살아볼게요. 엄마 반지도 잘 간직할게요. 평생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할인이에요. 윤할인.
엄마의 이름을 물려받은 윤혜정 회장의 손녀, 그리고 작은 은빛 반지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